미안해, 여보. 그리고 내 새끼들. 지금까지의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온 결과가 카드빚과 보증빚이라니. 가족까지 망치고 싶지 않아 세상을 등지려고 해. 먼저 가 있을게. 열해 전 그날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쪽지였어요. 낡은 수첩 한 장에 연필로 휘갈겨 쓴 글씨가 전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연희입니다. 올해 66이에요. 새벽에는 아파트 미화원으로, 낮에는 시간제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남편 최영복이 사라진 건 2014년 3월이었어요. 그때 저는 56이었고, 큰애는 대학교 2학년, 작은애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죠.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영복이가 일찍 일보러 나간다며 인사했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저녁이 되어도 안 들어와서 전화를 했는데 휴대폰이 꺼져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일이 늦어지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 밤 11시쯤 되어서 문자가 하나 왔어요. 여보 집 책상 서랍 열어봐. 정말 미안해. 그 문자를 보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급하게 서랍을 열어봤는데 그 수첩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통장이랑 카드들도 함께요. 수첩을 펼쳐보니까 정말 충격이었어요. 남편 영복이가 적어놓은 빚 목록이 있었어요. 카드 대출, 현금 서비스, 사업자금 대출, 그리고 남의 보증을 선 것들까지. 총액을 계산해보니까 3억 3천만 원이었어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항상 퇴근해서 집에 오면 힘든 내색 없이 가정에만 충실했던 사람이라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남편은 작은 자영업을 했어요. 동네에서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사업이 잘 안 된다고 가끔 애기는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수첩에는 이런 내용도 적혀 있었어요. 카드깡 7천만 원, 거래처 미수금 3천만 원, 지연 빚 보증 8천만 원.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온다. 연희와 아이들한테 피해가 갈 것 같다. 차라리 내가 없어지는 게 낫겠다.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눈앞이 하얗게 됐어요. 급하게 통장을 확인해 봤는데 마지막 이체 내역이 3만 원이었어요. 제 통장으로 보낸 거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 거래 내역이 없었어요.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아이들도 아빠가 안 보이니까 묻기 시작했어요. 애들아, 아빠가 급한 일이 생겨서 당분간 좀 멀리 가셨어. 너무 걱정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하자, 알겠자? 큰애가 물어봤어요. 나가셨다고요? 어디로요? 나중에 때가 되면 엄마가 얘기해 줄게. 너무 걱정 마. 작은애가 울기 시작했고 남편의 휴대폰은 여전히 계속 꺼져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부터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가게도 가보고 영복이 친구들한테도 연락해보고, 그리고 가게는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어요. 문 앞에는 빚독촉 우편물이 가득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 바로 경찰서에도 신고하러 갔습니다. 실종 신고 접수하겠습니다. 그런데 성인 남성의 경우 자발적 실종 가능성도 있어서. 자발적 실종이요? 네, 빚 때문에 스스로 사라진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경찰관의 말을 듣고 더 절망스러워졌어요. 며칠 후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강 인근에서 남편분의 신발이 발견됐습니다. 신발이요? 네, 남편분이 신고 가던 구두 같은데. 확인 좀 해주세요. 한강으로 달려갔어요. 정말 영복이가 신던 구두였어요. 이거 맞아요. 남편 거예요. 다른 유품은 없나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강 주변을 수색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됐어요. 영복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사체가 발견되지 않으니까 사망 확인도 안 되고, 그렇다고 살아있다는 확신도 없고, 장례식도 못 치르고 그냥 기다려야 했어요. 저는 그저 살아만 있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지금껏 종교도 없었던 제가요. 더 큰 문제는 채권자들이 집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영복이 어디서 왜 연락이 안 되는데? 실종됐어요. 실종? 그럼 부인이 갚으셔야지. 저는 보증도 안 섰는데 왜요? 영복이가 차용증 서류 쓸 때 대리인을 부인으로 써놓으셨네. 법적으로는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영복이가 생사불명인 상황에서는 복잡했어요. 변호사 상담을 받아봤는데 일단 실종 선고를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야 법적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실종 선고요? 네, 7년 후에 신청할 수 있어요. 7년.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그 사이에도 생활은 계속되어야 했어요. 큰애는 등록금을 낼 수 없어서 휴학했어요. 엄마, 저 공장에서 야간 일할게요.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무슨 소리야, 안 돼. 학교는 계속 다녀야 해. 엄마가 뭔 짓을 하든 돈은 마련할게. 지금 그런 말이 나와요? 등록금은 어떻게 해요? 할 말이 없었어요. 작은애는 대학 진학을 포기했어요. 엄마, 저 취업할게요. 너도 대학은 가야지. 집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가요? 나도 더 이상 엄마 고생하는 거 못 보겠어요. 아이들이 꿈을 접는 모습을 보는 게 제일 괴로웠어요. 저도 일자리를 더 구해야 했어요. 남편 피채권자들 압박과 내 새끼들 먹을 거라도 잘 먹이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살 사람은 살아야죠. 마침 아파트 미화원 자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새벽 5시부터 오전 9시까지예요. 할 수 있으세요? 그럼요, 시켜만 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각 층을 돌면서 쓰레기 치우고, 복도 닦고, 엘리베이터 청소하고. 락스 냄새가 옷에 배어서 집에 와서도 계속 냄새가 났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미화원 일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해서 낮에는 요양보호사 일도 시작했어요. 별건 없고 시간제로 어르신들 돌봄 서비스 해주시면 돼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따야 했어요. 밤에 따로 시간을 내서 학원 다니면서 공부했어요.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요. 새벽에 청소하고, 낮에 어르신들 돌보고, 밤에 공부하고. 그렇게 몇 년이 지났어요. 큰애는 결국 야간 공장에서 일하면서 방송대로 편입했어요. 엄마, 돈 모아서 나중에 제대로 된 대학 갈게요. 너무 걱정 마세요. 내 아들이 못난 부모 때문에 고생이 많다. 너 장가 가기 전까진 엄마도 열심히 일해서 뒷바라지 할게. 사랑해, 아들아. 작은애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취업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철드는 모습을 보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어요. 채권자들과는 계속 싸워야 했어요. 남편이 실종됐는데 왜 저한테 갚으라고 해요? 나도 그 인간 때문에 애들 대학도 못 보내고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인데 어쩌라는 거예요. 난 땡전 한 푼 없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저의 몸과 마음도 굳은 살이 베이다 못해 불어터서요. 배짱이라도 없으면 남편 채권자들 압박에 금방이라도 극단적인 생각을 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2021년에 실종 선고 신청을 했어요. 이제 법적으로 사망 처리됩니다. 하지만 실감이 안 났어요. 영복이가 정말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망 선고를 받는다는 게. 장례식은 그때서야 치를 수 있었어요. 시신은 없지만 빈소라도 차린 거죠. 어느새 자란 아이들은 영정 앞에서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어요. 저는 함께 한정이라도 있어 눈물이 났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정말 죽은 걸까? 아니면 어디선가 살아있는 걸까? 그런 의문이 계속 들었어요. 특히 가끔 길에서 뒷모습이 비슷한 사람을 보면 가슴이 뛰었어요. 혹시 영복이 아닐까? 하지만 가까이 가보면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런 일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실망하고 허탈했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신을 차리고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올해 봄에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실종 선고를 받은 후에도 제 생활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파트 청소를 하고 낮에는 요양보호사 일을 했거든요. 다만 한 가지 달라진 건 법적으로는 영복이가 사망 처리되었기 때문에 빚 문제를 정리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였어요. 변호사와 상의해서 상속 포기 절차를 밟았어요. 이제 남편분의 빚에 대해서는 완전히 벗어나셨습니다. 법적 책임이 없어졌어요. 하지만 이미 부인 명의로 된 것들은 별개예요. 영복이가 실종되기 전에 제 명의로 대출받은 게 몇 개 있었어요. 그건 제가 갚아야 했죠. 그래도 1억이 넘던 빚에서 3천만 원 정도로 줄어들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엄마, 이제 좀 숨통이 트이겠네요. 큰애가 말했어요. 그래도 3천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야. 얼른 제가 돈 많이 벌어서 갚을게요. 조금만 참으세요. 아이들이 이렇게 말해주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 나이였어요. 60이 넘어서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미화원 일은 그래도 안정적이었어요. 아파트 관리소에서 정식 직원으로 인정해줬거든요. 박 반장님, 이쪽으로는 이제 완전히 프로가 다 되셨네. 관리소장이 칭찬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반장이라는 호칭이 어색했어요. 저보다 어린 직원들도 있었는데 나이가 많다고 반장이라고 부르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오히려 책임감도 생겼고요. 새벽 5시부터 9시까지 4시간 동안 아파트 전체를 돌면서 청소하는 일이었어요. 각 층마다 쓰레기통을 비우고, 복도를 닦고, 엘리베이터를 청소하고, 로비도 정리하고.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특히 겨울에는 새벽에 일어나는 게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몇 년 하다 보니까 몸이 적응됐어요. 오히려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되었죠. 요양보호사 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였어요. 주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댁에 가서 집안일을 도와드리고 간단한 간병도 하는 거였어요. 선생님, 이제는 내 딸내미 같아. 오늘도 와주셔서 고맙소. 제가 담당하는 할머니가 항상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사실 요양보호사 일이 미화원보다는 보람이 있었어요. 사람을 직접 돌보는 일이니까요. 특히 치매가 있으신 할아버지를 담당할 때가 기억에 남아요. 아가씨, 우리 딸이 언제 오나? 곧 오실 거예요. 매일 같은 질문을 하셨지만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어요. 그분 딸이 실제로는 미국에 사시는데 1년에 한 번 정도만 오거든요. 아가씨 덕분에 그래도 하루하루 버티고 사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요양보호사 일은 불안정했어요. 어르신이 돌아가시거나 요양원에 가시면 일자리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몇 분을 동시에 담당했어요. 한 분이 안 되면 다른 분이라도 있게요. 그렇게 하루하루 바쁘게 살았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파트 청소하고 집에 와서 간단히 아침 먹고 10시부터 요양보호사 일하고 오후 4시에 끝나면 집에 와서 저녁 준비하고 주말에도 쉬는 날이 별로 없었어요. 토요일에는 대청소가 있었고 일요일에도 응급 상황이 생기면 나가야 했거든요. 아이들이 걱정했어요. 엄마,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일할 수 있을 때 해야지. 그래도 몸 관리하세요. 사실 몸이 피곤한 건 맞았어요. 특히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계단 오르내리고 쪼그려 앉아서 청소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병원에 가봤더니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았다고 하더라고요. 나이도 있고 무리한 일을 많이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치료하면 나아질까요? 완전히 좋아지기는 어렵고 관리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물리치료도 받고 약도 먹고 있지만 한번 아프기 시작한 무릎은 쉽게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일은 계속해야 했어요. 다른 선택이 없었거든요. 어느 날 관리소장이 말했어요. 박 반장님, 혹시 무릎 때문에 힘들면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래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나이 얘기를 들으니까 좀 기분이 복잡했어요. 물론 사실이긴 하지만 계속 일하고 싶었거든요. 큰애가 야간 공장에서 일하면서 방송대를 다니고 있었어요. 엄마, 제가 졸업하면 더 좋은 일자리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다행이다. 그러면 엄마도 이제 일 그만두세요. 아직은 괜찮아. 하지만 솔직히 언젠가는 일을 그만둘 날이 올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철든 모습을 보면 기특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다른 집 아이들은 대학도 가고 여행도 다니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고생만 했거든요. 특히 작은 애는 대학 진학을 포기했는데 그게 제일 마음에 걸렸어요. 나중에라도 공부하고 싶으면 언제든 말해. 지금은 괜찮아요. 일하는 것도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아쉬워할 것 같았어요. 채권자들과의 문제도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어요. 가끔 연락이 와서 영복이 소식 아시는 거 없나? 하고 물어봤거든요. 실종 선고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이런 전화가 올 때마다 기분이 나빴어요. 행정 처리도 복잡했어요. 영복이가 실종 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게 자동으로 정리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각종 보험 해지, 통장 정리, 카드 해지. 이런 걸 하나하나 처리해야 했어요. 신분증하고 실종 선고서 가져오세요. 가족관계 증명서도 필요해요. 이건 본인이 직접 와야 처리 가능해요. 은행이나 관공서에 갈 때마다 서류를 요구했어요. 처음에는 절차를 몰라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어요.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해요? 죄송합니다. 개인정보 규정이 그래서요. 정말 답답했어요. 신용불량 처리도 문제였어요.
영복이 명의로 된 것들 때문에 저까지 신용불량자가 된 거였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개별적으로 이의 신청하셔야 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몇 개월 정도요. 몇 개월이 아니라 1년 넘게 걸렸어요. 그동안 대출도 못 받고 카드도 못 만들고 생활하는데 정말 불편했어요. 특히 아이들 학자금 대출을 받을 때 문제가 됐어요. 어머니가 신용불량자시면 보증이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른 보증인을 구하시거나 친척들한테 부탁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영복이 일 때문에 이미 민폐를 끼쳤다고 생각했거든요. 결국 큰애는 학자금 대출 없이 방송대를 다녔어요. 야간 일해서 번 돈으로 등록금을 냈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깨달은 건 가난은 단순히 돈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각종 절차에서 밀려나고 기회에서 제외되고 선택권이 없어지는 거였어요. 주거 문제도 있었어요. 전에 살던 집은 영복이 명의였는데 채권자들 때문에 나와야 했어요. 지금 사는 집은 전세가 아니라 월세예요. 보증금도 적고 월세도 비싸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이사 가고 싶어도 목돈이 없어서 못 가겠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말했어요. 요즘 전세도 보증금이 많이 올랐어요. 결국 계속 월세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가난이라는 게 단순히 견디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복잡한 절차와 시스템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자기 권리를 찾아야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도서관에서 관련 책들을 빌려다가 공부했어요. 신용관리 방법, 금융상식, 법률상식, 이런 책들을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점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도 만나게 됐어요. 복지관에서 하는 모임에 참석하면서요. 저희도 남편이 빚 때문에, 저는 이혼하고 나서 각자 사연은 달랐지만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분들과 정보도 나누고 서로 위로도 했어요. 연희 씨는 정말 강하신 것 같아요. 강한 게 아니라 선택이 없는 거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시잖아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특히 몸이 아프고 힘들 때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을 보면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버텨왔는데 올해 봄에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은 4월의 어느 평범한 오후였어요. 요양보호사 일을 마치고 동네 식당에서 늦은 점심을 먹고 있었거든요. 혼자 밥 먹을 때는 항상 그 식당을 이용했어요. 가격도 저렴하고 TV도 틀어놔서 심심하지 않았거든요. 그날도 뉴스가 나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프로그램이 바뀌었어요. 해외 실종자 제보 프로그램 찾아주세요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자세히 본 적은 없었어요. 오늘은 그리스에서 연락이 온 제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가 그렇게 말하면서 화면이 바뀌었어요. 지중해의 푸른 바다와 하얀 건물들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었어요. 그리스 테살로니키의 한 항구 시장에서 동양인 남성이 목격됐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TV 보면서 밥 먹고 있었거든요. 화면에 항구 시장이 나왔어요. 생선 가게들이 즐비하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모습이었어요. 현지 교민이 보내온 영상입니다. 그때 카메라가 시장 안쪽을 비추기 시작했어요. 여러 상인들이 생선을 정리하고 손님들과 흥정하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손이 멈췄어요. 화면 구석에 생선 상자를 나르는 동양인 남자가 스쳐 지나간 거예요. 잠깐, 정말 잠깐이었지만 그 뒷모습이 너무 익숙했어요. 설마,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화면은 이미 다른 장면으로 넘어갔지만 그 순간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사장님, 다시 틀어줄 수 있어요? 네. 뭐요? 방금 나온 그 프로그램 말이에요. 아, 그거 재방송 있을 거예요. 저녁에. 저는 밥을 다 못 먹고 집으로 달려갔어요. 인터넷으로 그 프로그램을 검색해 봤어요. 다행히 다시 보기가 있더라고요. 해당 장면을 다시 돌려봤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 남자가 생선 상자를 들어 올릴 때 잠깐 측면이 보였어요. 이게 맞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오른손 둘째 마디에 칼자국 흉터가 있었어요. 영복이가 젊을 때 일하다가 다친 흔적이었거든요. 그리고 무거운 걸 들 때 어깨에 힘을 주는 버릇도 똑같았어요. 영복이야. 영복이가 맞아.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확신을 가질 수는 없었어요. 화면이 너무 짧았고 화질도 선명하지 않았거든요. 바로 방송국에 전화했어요. 해외 실종자 프로그램 담당자 좀 바꿔주세요. 어떤 일이신가요? 오늘 방송에 나온 그리스 영상에서 제 남편을 본 것 같아요. 아, 네. 잠깐만요. 담당 PD가 전화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어떤 분을 찾고 계신가요? 최영복이라고 하는데 10년 전에 실종됐어요. 혹시 사진이나 특징 같은 걸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는 영복이의 특징들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오른손 둘째 마디에 칼자국 흉터가 있고 키는 170cm 정도, 무거운 걸 들 때 어깨를 으쓱하는 버릇이 있어요. 아, 그 영상에 나온 분이 그런 특징이 있으셨나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럼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지 교민분께 연락해서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볼게요. 며칠 후에 연락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현지에서 확인해 봤는데 그 시장에 톤이라고 부르는 한국 사람이 있다고 해요. 톤이요? 네, 본명은 모르겠고 그냥 톤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나이는 어떻게 돼요? 60대 초반 정도라고 해요. 영복이 나이와 비슷했어요. 혹시 더 자세한 정보 알 수 있을까요? 현지 교민이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해요. 며칠 기다려 보세요. 그 며칠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일을 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과연 영복이가 맞을까? 아니면 다른 사람일까? 일주일 후에 또 연락이 왔어요. 확인해 봤는데 그분이 한국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족 얘기도 하시고. 가족 얘기요? 네, 한국에 아내와 아들 둘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은 분노와 애증이 끌어올랐어요. 그럼 정말 제 남편이 맞네요. 그런데 좀 복잡한 상황이에요. 뭐가 복잡한가요? 그분이 현지에서 다른 가족과 살고 계시더라고요. 다른 가족이요? 네. 현지 여성과 함께 살고 계시고 아이도 있다고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이가 있다고요? 네. 10살 정도 된 아들이 있다고 하네요. 10년 전에 영복이가 사라졌으니까 그 후에 낳은 아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럼 제 남편이 거기서 새 가정을 꾸린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말 오랫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영복이가 살아있다는 안도감과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살아있구나. 그런데 새 가정이라니.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아이들한테 말해야 하나 고민했어요. 하지만 일단은 혼자 감당하기로 했어요. 며칠 더 지나서 현지 교민으로부터 더 자세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분 이름이 안토니오 최로 되어 있어요. 현지에서 정식으로 신분을 만드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불법 체류자들이 가끔 그런 식으로 신분을 만들어요. 현지인과 결혼하면서 합법 체류권을 얻는 거죠. 그럼 제 남편이 그렇게 한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더 충격적인 소식도 있었어요. 그분이 시장에서 꽤 오래 일하셨대요. 8년 정도 되신 것 같다고 하네요. 그럼 처음부터 거기 있었던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불법 체류였다가 나중에 현지 여성과 결혼하면서 합법화된 것 같네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우리는 10년 동안 영복이가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실종 선고까지 받았는데 정작 본인은 그리스에서 새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한강에 남긴 신발은 뭐야? 일부러 죽은 척한 거야? 생각할수록 화가 났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직접 만나서 확인하고 싶었어요. 제가 현지로 가서 만나볼 수 있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교민분께 물어봤어요. 가능하긴 한데 갑자기 나타나시면 그분도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미리 연락해봐 줄 수 있나요? 해보겠지만 반응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며칠 후에 답이 왔어요. 처음에는 아니라고 부인하시더니 나중에는 인정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던가요? 미안하다고, 하지만 이미 새 삶을 시작했으니 그냥 두라고 하시네요. 그냥 두라고요? 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다고 하시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10년 동안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긴 할까요? 직접 가서 따져야겠다. 그렇게 결심했어요. 아이들한테는 급한 일이 생겨서 며칠 여행 간다고만 했어요. 사실을 말하면 아이들도 충격받을 것 같았거든요. 비행기표를 사고 휴가를 냈어요.
평생 해외여행 한번 못 해본 제가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어요. 테살로니키까지 가는 길이 정말 멀었어요. 인천에서 터키 이스탄불을 거쳐서 가야 했거든요. 20시간 넘게 걸렸는데 그 시간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영복이를 만나면 뭐라고 할까? 화도 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했어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왜 연락도 안 했을까? 공항에서 교민분이 마중 나와 주셨어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갑자기 만나면 회피할 수도 있고요. 괜찮아요. 꼭 만나야 해요. 그럼 내일 시장에 가보시죠. 숙소에서 하룻밤을 보냈는데 잠이 안 왔어요. 내일 드디어 영복이를 만나겠구나. 10년 만에 만나는 남편. 어떤 기분일까요? 다음 날 오전 교민분과 함께 항구시장에 갔어요. 생선 냄새가 진동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저기 있어요. 교민분이 가리킨 곳을 봤는데 정말 영복이었어요. 머리가 많이 하얗게 샜고 살도 많이 빠졌지만 분명히 제 남편이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했어요. 영보가. 제가 부르자 그가 돌아봤어요. 그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됐어요. 연이야? 그래, 나야 네 마누라였던 연이. 10년 만에 재회였어요. 연이야. 영복이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는 순간 1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낯선 느낌도 들었어요. 같은 사람인데 뭔가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정말 너야? 영복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래, 나야. 10년 만이네. 그렇게 말하고 나니 목이 메었어요. 화가 나면서도 반가운 마음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TV에서 봤어. 너 나오는 거. 영복이의 얼굴이 하얗게 됐어요. TV에? 그래. 해외 실종자 프로그램에 내가 나오더라. 영복이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제 팔을 잡았어요. 여기서 말하면 안 돼. 다른 데 가자. 시장 뒤편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마주 앉아서 보니 영복이가 정말 많이 변해 있었어요. 머리도 하얘졌고 주름도 깊어졌고 무엇보다 표정이 달랐어요. 연희야, 정말 미안해. 영복이가 먼저 사과했어요. 미안하긴. 10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니? 그게 너 죽은 줄 알고 실종 선고까지 받았어. 장례식도 했고. 영복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뭐가? 빚이 너무 많았어. 사채업자들이 계속 쫓아왔고 집까지 찾아왔잖아. 그래서 도망친 거야? 도망이라기보다는 죽을 용기는 없었어. 그렇다고 파산 신청하기도 겁났고. 영복이가 그때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한강에 신발 벗어놓고 처음에는 정말 죽으려고 했어. 그런데 막상 물 앞에 서니까 무서웠어. 그래서 그냥 신발만 놓고 도망쳤어. 며칠 동안 찜질방이나 PC방에서 지냈지. 그러다가 여기까지 온 거야? 응. 아는 형이 배를 타고 일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무작정 따라왔어. 영복이 이야기를 들으니 답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 말도 안 통하고 불법 체류자라 제대로 된 일도 구하기 어렵고. 그럼 어떻게 살았어? 시장에서 허드렛일했어. 생선 나르고 청소하고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살았지. 그렇게 몇 년을 살다가 3년 정도 지났을 때 마리아를 만났어. 마리아. 아마 영복이의 현지 아내 이름인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친구였어. 마리아가 시장에서 생선 가게를 했는데 내가 도와주면서 알게 됐지. 그러다가 사귄 거야? 응. 마리아도 이혼한 상태였고 나도 혼자였으니까. 혼자였다고 하는 말에 화가 났어요. 혼자가 아니었어. 한국에 가족이 있었잖아. 그건. 그렇지만 뭐. 영복이가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사실 연락하고 싶었어.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연락하기가 어려워지더라. 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리고 여기서 새로 시작한 일들이 있으니까. 새로 시작한 일이 뭐야? 마리아랑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그 말을 들으니 정말 이 인간 죽이고 싶었어요. 아이가 몇 살이라고 했지? 10살. 아들이야. 그럼 내가 여기 온 지 3년 만에 아이를 낳은 거네. 응. 우리는 실종 선고 기다리고 있을 때 말이야. 영복이가 더 작아졌어요.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때는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못했어. 왜? 빚도 그대로 있을 것 같고 너희들한테 민폐 끼친 것도 미안하고. 민폐라고 우리가 1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큰애는 대학 휴학하고 야간 공장에서 일했어. 작은애는 대학도 못 갔고 나도 힘들어 죽고 싶은데 아빠가 버린 내 새끼들 남아져 버리면 인생 틀어질 것 같아서 죽지 못해 하루하루 살아왔어. 영복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몰랐어. 그렇게 힘들었는지. 몰랐다고 생각해봤으면 알 수 있었잖아.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 10년이야, 10년. 카페 안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손님들이 우리를 쳐다봤어요. 여기서는 조용히 해야 해. 나가서 이야기하자. 영복이가 밖으로 나가자고 했어요. 해변 산책로에 앉아서 다시 대화를 시작했어요. 영복아, 하나만 물어볼게. 한국으로 돌아올 생각은 없어? 영복이가 한참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글쎄, 지금은 어려울 것 같아. 왜? 여기서 이미 새 삶을 시작했으니까. 마리아도 있고, 아이도 있고. 그럼 우리는 뭐야? 너희도 이미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잘 살고 있다고? 내가 남긴 빚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빚은 어떻게 됐어? 실종 선고 받고 상속 포기했어. 그래도 내 명의로 넘어온 건 내가 갚았지. 그랬구나. 너는 여기서 편하게 새 가정 꾸리고 살면서 우리는 그 뒤처리하느라 10년을 허덕인 거야. 영복이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 뭔데? 여기 이름이 안토니오 최라고. 어떻게 신분을 만든 거야? 그게 처음에는 불법 체류였는데 마리아랑 결혼하면서 합법화됐어. 서류도 다 만든 거고. 응. 현지에서 필요한 절차는 다 밟았어. 정말 치밀하게 새 삶을 준비한 거였어요. 그럼 세금도 내고 보험도 들고 그런 거야? 응. 이제는 합법적으로 살고 있어. 대단하네. 그런 걸 다 할 능력은 있었으면서 왜 한국에서는 못했어? 여기는 다르잖아. 뭐가 달라? 새로 시작할 수 있었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그 말을 듣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그 과거에 우리가 있었는데?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럼 무슨 뜻이야? 영복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연희야, 나도 선택이 쉽지 않았어. 무슨 선택? 한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빚에 쫓기며 살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새로 시작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를 버린 거네. 버린 게 아니야. 그냥 숨만 고르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거야. 10년이 숨 고르는 시간이야? 미안해. 그때 어디선가 아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파파, 파파. 영복이가 돌아봤어요. 10살 정도 된 아이가 달려오고 있었어요. 그 뒤로 30대 후반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가 따라오고 있었고요. 아마 마리아와 아이인 것 같았어요. 파파, 누구예요? 한국에서 온 친구야. 마리아가 저를 보더니 영복이에게 뭔가 물어봤어요. 영복이가 마리아와 잠깐 이야기하더니 저에게 말했어요. 마리아가 궁금해해. 뭘? 누구냐고. 사실대로 말해. 영복이가 마리아에게 뭔가 설명했어요. 마리아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제게 영어로 말했어요. 당신이 안토니오의 전 부인인가요? 네, 맞아요. 그럼 이 아이들은? 한국에 있는 제 아들들이에요. 마리아가 영복이를 의미심장하게 쳐다보고 그냥 아이를 데리고 가버렸어요. 영복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네 마누라 화났네. 당연히 화나지. 한국에 가족이 있다는 걸 제대로 말 안 했으니까. 말하긴 했어. 그런데 이미 죽었다고. 거짓말한 거네. 아니야. 법적으로는 실제로 사망 처리됐잖아. 그래도 거짓말은 거짓말이야. 영복이가 힘없이 앉았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연희야,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한테 물어봐서 뭐해. 하지만
영보가, 내가 여기까지 온 이유 알아? 뭐, 너한테 화내러 온 게 아니야. 그럼, 정리하러 왔어. 정리?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뭐야? 가족관계 정리서와 부양의무 포기 합의서야. 영복이가 서류를 보더니 놀랐어요. 이게 서명해. 뭐라고? 미안하다면 서명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야. 이거 서명하면 우리는 남남이 되는 거야. 법적으로. 영복이가 오래 망설였어요. 정말로 이렇게까지 해야 해? 응. 너도 새 가정이 있고 우리도 새 삶을 살아야 하니까. 하지만 아이들한테는 편지라도 써. 사과 편지. 편지. 그래. 빚 대신 편지를 남겨. 영복이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어요.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틀렸든 맞았든 이제라도 정리해야지. 영복이가 서명했어요. 그리고 편지도 썼어요. 아이들에게 보내는 사과 편지를요. 이제 끝이야. 연이야. 용서해 줄 수는 없을까? 용서는 시간이 해결할 문제야. 그리고 그럴 가치도 없다고 생각해. 지금은 정리가 먼저야. 그렇게 해서 10년 만에 재회는 마무리됐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화도 나고 실망스럽기도 하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후련하기도 했어요. 이제 정말로 끝난 거니까요. 한국에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난 건가? 영복이의 서명이 들어간 서류를 가방에 넣고 있으니까 뭔가 실감이 났어요. 20시간의 긴 비행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정말 안도감이 들었어요. 집에 왔구나. 아이들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엄마, 고생하셨어요. 여행은 어땠어요? 응, 잘 다녀왔어. 아직은 진실을 말할 때가 아닌 것 같았어요. 집에 와서 짐을 정리하면서 영복이가 쓴 편지를 다시 봤어요. 큰애, 작은애에게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10년 동안 너희들이 얼마나 고생했을지 상상만 해도 마음이 아프다. 아빠는 용기가 없는 사람이었다. 죽을 용기도 없었고 책임질 용기도 없었다. 그래서 도망쳤다. 너희들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였지만 결국 더 큰 짐을 남기고 간 셈이 되었다. 지금 아빠는 다른 곳에서 새 삶을 살고 있다. 돌아갈 수는 없지만 너희들을 잊은 적은 한 번도 없다. 엄마를 잘 모시고 너희들도 건강하게 잘 살아라.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편지를 읽으면서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화도 나고 한편으로는 그래도 사과는 했구나 싶기도 하고. 며칠 후에 아이들한테 진실을 말했어요. 사실은 여행이 아니었어. 뭐라고요? 너희 아빠를 만나러 간 거였어. 아빠요? 아빠가 살아있다고요? 큰애가 놀라면서 물었어요. 응, TV에서 우연히 봤어. 그래서 그리스까지 가서 만났어. 그럼 아빠가 10년 동안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새 가정도 꾸리고 살고 있었어. 그럼 우리가 10년 동안 고생한 건 뭐예요? 그래서 정리하고 왔어. 정리요? 이혼하고 가족 관계도 정리했어. 이제 법적으로도 남남이야. 아이들이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아빠한테서 편지도 받아왔어. 편지를 보여줬더니 큰애가 읽어보고는 작게 말했어요.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시네요. 그래도 살아있다는 걸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작은애는 다르게 반응했어요. 저는 아직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생각 좀 해볼게요. 그래도 돼. 너도 쉽지 않을 테니. 며칠 후에 법원에 가서 졸혼 신고를 했어요. 이혼 사유는 어떻게 쓰실 건가요? 장기간 별거요. 증빙 서류는 있으신가요? 실종 선고서와 해외에서 공증받은 합의서가 있어요.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서류상으로는 금방 처리됐거든요. 이제 호적에서도 완전히 분리됩니다. 직원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정말 끝났다는 실감이 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이상했어요. 시원하면서도 허전하고. 일상은 예전과 비슷했어요. 여전히 새벽에 청소일하고 낮에는 요양보호사 일을 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마음이 좀 더 가벼워진 것 같았거든요. 이제 정말 내 선택으로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몇 주 후에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혹시 실종 가족 상담 봉사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실종 가족 상담이요?
네,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생각해보니 좋은 일인 것 같았어요.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복지관에서 봉사를 시작했어요. 저처럼 가족이 실종된 분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저희 남편도 5년 전에 사라졌어요. 실종 선고는 받으셨나요? 아직이요. 2년 더 기다려야 해요. 힘드시겠어요? 저도 그 과정을 겪어봐서 알아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제 경험을 나눴어요. 특히 실종 선고 신청 과정이나 빚 정리하는 방법 같은 실질적인 정보를 알려드렸어요. 정말 도움이 됐어요.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하나씩 배워가면서 한 거죠. 이런 봉사를 하면서 깨달은 건 제 경험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힘들었지만 그 과정에서 배운 것들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니까요. 집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큰애가 방송대를 졸업하고 더 좋은 직장을 구했어요. 엄마, 이제 제가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이다. 엄마도 이제 좀 쉬세요. 아직은 괜찮아. 일할 수 있을 때 해야지. 작은애도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엄마, 저도 이제 대학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야간 대학이지만 회사에서 학비 지원해 준대요. 잘 됐네. 늦어도 배우는 건 좋은 거야. 아이들이 이렇게 잘 커주니까 정말 기뻤어요. 어느 날 복지관에서 특별한 부탁을 받았어요. 실종 가족을 위한 안내 소책자를 만들고 있는데 혹시 경험담을 써주실 수 있나요? 제가요? 네, 실제 경험이 담긴 내용이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좋아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며칠에 걸쳐서 제 경험을 글로 정리했어요. 실종 신고 방법부터 실종 선고 절차, 빚 정리 방법, 생계 유지 방법. 제가 10년 동안 배운 모든 걸 써놓았어요. 정말 자세하게 써주셨네요.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요. 이거 보시면 많은 분들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소책자가 나온 후에 많은 분들이 감사 인사를 해주셨어요. 덕분에 절차를 제대로 밟을 수 있었어요. 포기하고 싶었는데 힘을 얻었어요.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어느 날 새벽 아파트 청소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인생이 참 묘하다. 10년 전에는 절망뿐이었는데 지금은 희망이 보여요. 영복이 없이도 우리 가족이 잘 살고 있고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도 되고 복도에 불을 켜면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사라짐도 선택이고 남은 사람의 삶도 선택이다. 영복이는 도망치는 걸 선택했고 저는 버티는 걸 선택했어요. 둘 다 선택이었죠.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선택을 하고 있어요. 제 경험을 나누고 다른 분들을 돕는 걸요. 오늘도 문을 열고 닫는다. 새벽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매일 아파트의 여러 문들을 열고 닫지만 사실은 제 인생의 문들도 열고 닫고 있는 거죠. 어떤 문은 닫고 어떤 문은 열고 영복이라는 문은 이제 완전히 닫았어요. 그리고 새로운 문들을 열고 있고요. 락스 냄새가 여전히 옷에 배어 있지만 이제는 그 냄새도 제 삶의 일부예요. 힘들었던 시간들도 지금의 평범한 일상도 모두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요.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복도 불을 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루를 시작할 거예요. 제가 선택한 삶을요.